예, 안녕하세요. 건설안전학회 회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영섭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배경 그리고 그 향후 과제 등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그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을 개괄하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 평가 및 과제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인데요. 2007년에 제정이 되었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이 되는 법이라서 이 법의 주요 내용, 취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짚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만 존재를 하죠.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왔지요. 그래서 어떤 법인 자체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세상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갖춘 현대에 있어서의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조직을 갖추고서 어떤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자연인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행동하는 집단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스스로 행동하는 어떤 뇌와 중추신경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손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어떤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1944년부터 판례법에 의해서 기업을 어떤 과실치사범으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채용한 원리가 동일성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디렉팅 마인드,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의 그러니까 기업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경영진의 귀책 사유는 바로 그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정된다 하는 논리를 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비대해지고 어떤 조직이 커지다 보면은 자꾸 책임을 하위 조직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는 상태가 되어서 어느 특정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입증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사실상 특히 대기업의 어떤 책임을 묻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영국의 1980년도, 90년도는 재난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화재 사고도 발생하고 유정이 폭발하기도 했고요. 특히 1987년에 일어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침몰 사고는 18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보고서를 보면은 이 여객선여사 전체가 아주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야 선수의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서 침몰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장이 문이 닫혔는지를 확인할 그런 어떤 방법도 없고 그거를 지도 감독하는 그 회사의 책임도 소홀히 했고 직원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특히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인을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일성의 원리를 들어서 누구를 특정할 수 없다,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특정할 수 없다 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일반 국민의 법감정하고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면서 영국 의회가
검토한 그 보고서를 보더라도 동일성의 원칙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떤 그 이미 거대한 조직을 갖춘 기업을 처벌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행위가 고의 경영진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관리되고 조직되는 것이 그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런 검토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그 위반 행위는 단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한 사람의 사망을 이야기하고 그 조직이 그 사망자에게 지고 있는 안전배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때 죄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관리되는 개개의 안전조치 위반 이유를 다 죄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뇌와 중추신경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배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결국은 배심원단이 판단하게 되는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이행하지 못한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하나하나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과실치사법이 위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위반한 정도를 전체적으로 감안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와 중추신경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안 했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최고 경영진이 또는 단체가 그 사망 또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단체가 그 미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가 상한이 없는 벌금 부과, 유죄 인정 사실의 공표, 마지막으로 시정 명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상한이 없는 벌금은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양형 기준에 의해서 연 매출액의 10% 이하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그 처벌된 기업의 57%가 파산하거나 또는 영업을 중단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최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업계에 많은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망재해가 났을 경우에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기업과실치사법이 서로 경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처벌할 수 있다고, 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국의 과실치사법의 그 위반 죄의 범위를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위반하는 죄를 정하고 있고, 기업과실치사법은 아까 뇌와 중추신경이 해야 되는 그런 상위의 어떤 경영진의 잘못만을 죄로 다스리기 때문에 크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을 간략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다르지 않죠.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로 304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그 원인은 구조 변경, 평형 수질인 과적, 화물 미고정, 비상대응 훈련 미실시 등이었습니다. 평형수가 무엇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단입니다. 근데 이거를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뺐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개인의 과실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마 회사의 구조적인 경영진의 마인드가 아니고는 어떤 개인의 잘못을 치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그 처벌받은 그 상황을 보면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선장하고 청해진 해운의 대표이사를 실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비난, 붕괴를 샀던 거는 청해진 해운이라는 기업은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벌금 액수도 문제지만 그 제목이 해양에 기름을 유출했다는 제목입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목이 해양에 기름을 유출했다는 거죠. 또 국민들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여론,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지지 논리들을 보면 어떤 개인의 입법에 의해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 기업 내의 위험 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인원 중심의 조직 문화 등인데 이걸 개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이거는 어떤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논리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갖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길 것 같아요. 진정한 기업 범죄임을 인식하게 한다. 그냥 과실범이 아니고 중대한 어떤 기업의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어떤 취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그 처벌,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단계나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의 인식은 어느 정도냐 보면,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낸 과실범 정도의 어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도덕적인,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반도덕적인, 비난받아야 되는 이런 범죄가 아니고 그냥 행정상 필요해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법정범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도 낮고 실형이 선고되는 분도 굉장히 적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둘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를 알아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에 연 3명 이상 직업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넓은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캐디, 택배 노동자 등 일부 특수 형태 근로자를 포함하고 배달 종사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중대재해법은 보호 대상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는 4가지입니다. 하나가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갖추고 이행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감독기관이 바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이행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련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그런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1호, 4호 네 번째 것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법에서 보듯이 어떤 머리와 중추신경이 해야 될 일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손발이 해야 될 일까지 모든 걸 정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도 될 것이고, 또 과잉기재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실상 처벌의 방점이 있어서 형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망재해가 나서 이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 등 강한 처벌이 있게 되겠습니다. 형벌 외에도 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위반을 했으면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어떤 기업체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또 하나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위헌 논란도 있고 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걸 놓고 또 논란이 예상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갖는 어떤 지위,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관련한 유사한 법과 비교해보는 것이 상당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과실치사법은 사망재해만을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재해에도 부상 또는 질병재해를 포함하고 있죠. 그다음에 책임행위도 영국은 단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사망을 야기하고 그 조직이 사망자에게 지고 있는 안전 배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해진 것만 해도 4가지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특히 관리상의 조치를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가 굉장한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보다는 좀 그 책임행위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을 영국은 기업 단체에만 한정하고 있고 우리는 자연인인 경영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처벌 종류도 영국보다는 우리가 좀 더 넓은 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영국 과실치사법과 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해서 우리 법이 범위도 높고 그 강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를 해보면 보호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법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책임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800여 개의 어떤 안전보건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죠. 물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포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800개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처벌도 상당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위반을 하면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은 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처벌 대상도 산업안전보건법은 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까지만. 여기서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상당히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어떤 현장의 관리자라든지 안전보건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 종류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더 다양하고 중대재해법은 손해배상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죠. 종합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뭐 이렇게 좀 적용 범위는 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처벌이나 책임의 강도에 있어서는 중대재해법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뭐 간략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로 한번 살펴보면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어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법의 취지를 본다 그러면 안전담당 임원을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예산의 책정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마련 및 교육, 적정한 생산기간, 생산비용에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지시 이런 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경영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행한 개선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고 기록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질 거고요. 또 하나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사항의 의무, 그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준법 감시 제도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수급 이내, 수급 이내
어떤 안전보건관리 조치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을 간략하게 평가하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과제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과실치사법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는 기소가 늘었고 벌금액도 늘어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고 그것도 중소기업에 집중됐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국법이 아까 그 취지에 맞게끔 어떤 책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어떤 새로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대재해법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하는 비난은 주로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고 또 고의 경영진의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연 중대재해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냐 곧바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 그러니까 의무를 구체적으로 잘 정해주지 않으면 좀 제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법원이 이러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강한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좀 비판이 있었죠. 논란도 있었고, 거기서 뭐 헌법에 비춰본 그런 문제점들은 그러니까 책임주의, 명확성이 분명하지 않다, 포괄의무 금지에 또 반한다, 과잉 금지다 하는 것들이 좀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법이 갖는 그 모호한 규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런데 이걸 뭐 하위 규정에서 좀 구체화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 법의 성격상 포괄적인 추상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도급이 연대 책임 규정이 어떤 불명확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그러니까 판례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걸로 결국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법인의 면책 규정이 그렇죠. 이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면책이 된다는 게 또 뭐 논란이 된다, 불명확하다는 건데 이건 뭐 다른 법에서도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되어 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 거, 그런 어떤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례들을 참작하고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정립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해봅니다. 그리고 법조계 재개가 요청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책, 그죠? 중대재해 하위능력 규정을 빨리 마련해달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이게 좀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때 면책을 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의무나 중과실이 없는데 아무리 기업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경영책임자 정의가 모호하다. 좀 명확히 해달라는 건데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어떤 관리자,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후가 상당히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청와대에 청원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적어도 아마 임원급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을 유예했는데 오히려 원수급자, 원도급인은 유예가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책임이 있는 수급인은 3년 유예가 됐는데 그걸 관리하는 도급인은 그죠? 50인 이상인 경우에 미만인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상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이 제기되는 비판 중에도 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이게 어느 굴지의 높은 변호사가 쓴 그래서 이게 따온 건데 한번 볼까요?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원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근거가 되는 걸 보면
산업재해는 사업주 측의 주요 의무 소홀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때로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때로는 악천후나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산업재해이다. 그런데 처벌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업주가 주의 의무 소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과한 어떤 기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거는 좀 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으로 처벌보다 안전교육을 비롯한 사전적 체계적 예방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공장님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처벌의 방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취지는 사업주한테 사업 사전적 체계적 예방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처벌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이런 사전적 체계적 예방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양쪽 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가지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뭘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하위 규정의 합리적인 하위 규정의 마련입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말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에 걸맞는 어떤 관리상의 조치 등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음해행에 필요한 자원, 정보 등을 지원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관리 감독, 거꾸로 안전보건을 제한하는 생산기간의 설정이나 무리한 지시 등을 금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과잉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몰라서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지켜야 하는지, 자문하고 작업 지침 등을 마련해 주는 걸 공공 서비스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것도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막연하게 또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려는,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이걸 해소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시작한 후 13년이라는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고요. 세월호 사고 아까 잠깐 짚어봤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성해진 해운이라는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선박에 대한 무리한 증개축을 하고 평형수를 덜어내고 화물 적재량을 늘려 과적 운행을 관행으로 일삼아서 물론 대다수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안전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54만 원이다. 이 당시에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청해진 해운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적어도 1,000만 원의 기름 유출 죄를 씌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